97%가 속고 있는 대한민국 평균 자산의 함정, 부자의 시선. 나는 대한민국 평균일까? 라는 질문이 마음을 떠나지 않을 때,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을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평균은 될까?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잘 살아온 걸까? 나만 뒤처진 건 아닐까? 이 질문은 이상한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정상적인 질문입니다. 20대, 30대에는 이런 생각을 깊게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느라 바빴고 아직 결과를 논하기엔 이르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0대, 50대가 되면 다릅니다. 이제는 선택의 결과가 하나둘씩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 교육비는 해마다 늘어나고 부모님 병원비가 갑자기 현실이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되면? 이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괜히 불안한 마음에 검색창에 이런 말을 입력합니다. 30대 평균 자산, 40대 평균 자산, 대한민국 평균 순자산.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기사도 보셨을 겁니다. 대한민국 평균 순자산 약 6억 원. 숫자를 보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생각보다 큰데? 그럼 나는 평균보다 아래인가? 다들 이렇게 잘 사는 건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평균이 얼마인가일까요? 아니면 이 나이에 이 조건에서 나는 크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 아닐까요? 사실 우리는 숫자를 알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안심하고 싶은 겁니다. 나만 뒤처진 건 아니구나. 내 인생이 완전히 실패한 건 아니구나. 적어도 방향은 크게 틀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평균이라는 숫자에 마음을 잠시 기대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균 6억이라는데 나는 왜 더 불안해졌지? 숫자를 보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 반응은 아주 솔직하고 아주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균 6억이라는 숫자에는 우리의 삶을 왜곡하는 착시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평균에는 사회초년생부터 은퇴한 60대, 70대까지 모두 한 줄에 세워놓고 계산된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자녀를 키우는 쌓인 가구도 구분 없이 섞여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많은 자산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전체 평균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 50대 시청자분이 댓글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젊을 때 집을 산 친구들은 지금 자산이 10억을 넘는데 집값은 거품이라며 전세만 살던 친구는 아직도 3억이 안 됩니다. 이 말은 자랑이 아닙니다. 결과를 본 사람의 담담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희 얘기?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 같은데? 그래서 이 영상은 단순히 통계를 설명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숫자를 내려놓고 진짜 현실을 하나씩 마주해 보려고 합니다. 평균이라는 숫자가 왜 우리를 안심시키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 대신 무엇을 봐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천천히 현실적인 언어로 나눠보겠습니다. 평균은 왜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중위값도 왜 완벽한 답이 아닐까? 앞에서 우리는 평균 6억이라는 숫자가 왜 우리 마음을 안심시키지 못하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균이 문제라면 중위값을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균은 부자들이 끌어올린 숫자니까 의미 없고 중위값이 더 현실적이다. 이 말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중위값은 분명 평균보다 현실적인 위치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중위값이 곧 안전한 삶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다른 착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중위값 2억 4천, 정말로 괜찮은 위치일까? 통계청 자료를 보면 가구 순자산의 중위값은 약 2억 4천만 원입니다. 이 숫자를 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도 절반은 그보다 아래니까 나는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중위값은 지금을 기준으로 한 숫자일까요? 앞으로의 삶을 기준으로 한 숫자일까요? 40대, 50대의 삶은 이제 현재보다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한 40대 시청자분이 이렇게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중위값이 2억 4천이라고 안심하면 노후에 정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과격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위값이라는 숫자는 앞으로 늘어날 의료비, 길어질 노후 기간,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근로소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중위값조차 믿지 않습니다. 댓글을 보면 이런 말도 자주 등장합니다.
요즘 같은 양극화 시대에 중위값은 그냥 서민 아니면 하층이다.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진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험을 경고하는 말이라는 점에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위값은 사람들의 위치를 보여줄 뿐이지 그 위치가 안전한지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중위값을 보고 안심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조급해집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뭔가 구조를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질문은 욕심에서 나온 질문이 아닙니다. 생존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계가 말해주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 평균이든 중위값이든 통계가 공통으로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자산이 어떤 삶의 조건에서 만들어졌는가? 같은 1억이라도 부모님 집에서 주거비 없이 모은 1억과 서울에서 월세 90만 원, 100만 원을 내며 버텨서 만든 1억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통계는 이 차이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 차이 위에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계를 볼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숫자는 지금 내 현실을 얼마나 설명해주고 있는가? 그래서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등장합니다. 평균도 중위값도 완전히 버려야 할 숫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숫자 위에 나를 얹어놓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순간 불안은 더 커집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봐야 하는가? 다음 파트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자산의 구조가 왜 모든 것을 바꾸는지, 그리고 실제 한국 사람들의 삶에서 그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왜 같은 돈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버틸 수 있을까? 이쯤 되면 많은 분들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평균도 아니고 중위값도 아니면 도대체 나는 뭘 기준으로 봐야 합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한 단계 깊이 들어오셨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숫자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감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6억, 전혀 다른 두 사람의 이야기. 댓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 6억 있고 다른 자산은 없어요. 은퇴하고 나니 매달 돈 나갈 생각만 하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는 총 자산이 4억 정도인데 매달 나오는 소득이 있어서 생각보다 마음은 덜 불안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돈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 분의 자산은 멈춰있는 자산입니다. 그 자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반면 두 번째 분의 자산은 작게라도 움직이고 있는 자산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매달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댓글을 보면 이런 문장이 자주 등장합니다. 집은 자산이 아니다. 집만 있으면 못 산다. 이 말은 집이 쓸모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집은 생활을 지켜주는 자산이지 불안을 없애주는 자산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집이 있으면 당장 쫓겨날 걱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집만 있으면 미래에 대한 걱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60대 시청자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집값은 올랐는데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오히려 돈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이 말 아주 솔직한 고백입니다. 자산이 불안을 만드는 순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산이 많아질수록 불안도 함께 커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 왜 그럴까요? 그 자산이 내 삶을 지탱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쓰기 아까운 돈, 줄어들까봐 겁나는 돈, 움직이지 않는 돈. 이 돈은 숫자로는 자산이지만 심리적으로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억이 있어도 앞이 캄캄하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자산이 삶과 연결되지 않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반대로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렇다면 버틸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요? 그분들의 댓글을 잘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매달 나오는 돈이 있다. 일을 안 해도 최소한의 생활은 된다. 이 사람들은 자신을 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 이 차이가 40대 이후 삶의 체감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으로 넘어와야 합니다. 내 자산은 내 삶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나를 대신해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 지켜봐야 하는 대상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현재 위치를 훨씬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질문을 한 단계 더 밀어붙여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가? 이미 늦은 나이에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이 이야기를 현실적인 예시와 함께 차분하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늦었다고 느껴질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구조라는 개념. 여기까지 오신 분들 중에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말은 이해가 되는데 이 나이에 구조를 만든다는 게 가능합니까? 젊은 사람들 이야기 아닌가요? 이 질문 너무 정직해서 오히려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하고 계신 분들 대부분은 이미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조라는 것은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쌓여있는 것을 다시 배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조는 거창한 사업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구조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오해합니다. 창업하라는 얘기인가? 리스크 큰 투자하라는 건가? 아닙니다. 40대 이후의 구조는 젊은 사람들의 구조와 다릅니다. 젊을 때의 구조가 속도와 확장이라면 지금의 구조는 안정과 연결입니다. 댓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예전에 하던 일과 관련된 컨설팅을 지인들 통해 조금씩 하게 됐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게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할 줄 몰랐어요. 이건 창업도 아니고 대단한 사업도 아닙니다. 경험이 구조로 바뀐 순간입니다. 구조는 돈을 벌게 하는 장치가 아니라 불안을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40, 60대에게 구조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불안의 크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월 200만 원만 안정적으로 나오면 욕심 안 부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의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히 아는 사람의 말입니다. 이 나이에는 큰 성공보다 지속 가능한 흐름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작은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댓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미 구조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회사에서 오래 해온 업무 노하우를 후배나 외부에 정리해서 전달하는 사람, 블로그에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다가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한 사람, 예전에 배운 기술을 소규모로 다시 쓰기 시작한 사람, 이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는 것. 처음에는 이게 돈이 될까? 누가 관심이나 가질까? 라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시간을 아껴주는 가치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실수를 줄여주는 지식이 됩니다. 그때부터 구조는 서서히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필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새로 배워야 하는가? 보다 중요한 질문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중에 아직 쓰이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젊은 사람보다 오히려 이 나이의 사람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경험을 쌓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구조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구조는 빨리 만들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계속 살아남는 구조가 좋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시도 하나, 아주 작은 흐름 하나, 아주 작은 반복 하나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구조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그래서 지금 당장 뭘 하면 되나요? 이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3가지 선택, 여기까지 함께 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하면 되는 겁니까? 이 질문은 조급함에서 나온 질문이 아닙니다. 책임감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이 나이까지 살아오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다는 것도, 반대로 아무 선택도 하지 않으면 조금씩 더 불안해진다는 것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지금 이 나이에 실제로 가능한 3가지 선택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 비교를 멈추고 기준을 바꾼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평균과 중위값을 보며 자신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준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나는 남들보다 많은가가 아니라 나는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이 질문으로 기준을 바꾸는 순간 마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댓글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남들 자산 이야기 들을수록 괜히 더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만 봅니다. 이건 포기입니다. 아닙니다. 현실적인 성숙입니다. 두 번째 선택, 큰 결심 대신 작은 흐름 하나를 만든다. 이 나이에 인생을 다시 걸 필요는 없습니다. 리스크 큰 선택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멈추지 않는 작은 흐름, 한 달에 몇 번이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있는가? 아주 작더라도 내가 멈춰도 계속 작동하는 무언가가 있는가? 댓글에서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예전에 하던 일 관련해서 문의가 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돈보다 마음을 살려주더군요. 이 말의 핵심은 돈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다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불안을 가장 강하게 눌러줍니다. 세 번째 선택, 자산을 키우는 대신 구조를 점검한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를 더 모아야 안전할까? 하지만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내 자산은 내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나를 지켜주는가? 아니면 내가 지켜야 하는가? 3개월에 한 번만이라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댓글 중에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자산을 늘리지는 못했는데 구조를 점검하다 보니 불필요한 지출과 불안이 줄었습니다. 이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삶의 체감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 여러분, 이 영상의 목적은 부자가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불안을 이해하는 법을 나누는 것입니다. 불안은 여러분이 부족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이 사회의 구조가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자책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오래, 충분히 성실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숫자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는 인생으로 조금만 방향을 틀어도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말 한마디는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 시간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